그러니까 확실히 그쪽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살짝만 건드려도 주문으로 바로 이제 오는 거네요. 그래서 매출이 한 사업자당 1,000만 원 이상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꿀팁인데요. 모르는 분들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그쵸. 안녕하세요. 부업왕 부킹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N작품 소신기를 쓰시고 이번에 월 매출 한 2,500 정도까지 끌어올리신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카페 닉네임은 보티첼리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 부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매출을 2,500까지 끌어올리셨는데 사업자 개수랑 뭐 업로드 수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24년 1월부터 지금 저희가 촬영 시점이 8월 초니까 약 한 만 7개월 정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현재 7월 달까지 총 업로드 사업자는 총 3사업자, 그리고 사업자별로 상품이 약 5,000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한 15,000개로 현재 매출 2,500 이상 정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컨설팅 할 때도 15,000개 일단 채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대로 했는데 매출이 좀 생각보다 좀 잘 나온 편인데 혹시 뭐 각각 사업자당 매출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진행한 1사업자에서 한 1,300, 그리고 2사업자에서 1,200, 그리고 마지막에 3사업자에서는 이제 3사업자는 7월에 업로드 중이라서 한 200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자당 되게 잘 나오는 편인데 이게 처음부터 잘 나왔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업로드 시작하고 한 4개월 정도까지 한 1,000만 원 찍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고, 이제 업로드가 5,000개가 다 사업자 5,000개가 다 채워지고 나서 또 바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자가 한 2, 3개월 후부터 이제 500 이상씩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걸 혼자 다 하시는 건가요? 알바 없이? 아닙니다. 컨설팅 받은 대로 처음에 이제 컨설팅을 시작 전에 저는 그 전자책을 주시잖아요. 네. 그 전자책을 보고 그날 바로 저는 알바몬에서 알바 3명 뽑았습니다. 공고부터 올리고, 공고 올리니까 일주일 만에 한 진짜 2, 30명 지원이 오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전자책에 있는 알바로 채용하기 적합한 분들 선정 방법도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이제 알바 3명 뽑아서 이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대박이네요. 사실 저희 컨설팅 때 무조건 알바를 뽑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뽑지 않는 분들이 반 이상이거든요. 근데 컨설팅 받기도 전에 전자책을 보고 뽑으신 분은 딱 지금 2번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이거 특히 지금에 생각해보면 수동 이제 그냥 일반적인 수동 셀링을 할 게 아니면 특히 이런 반자동 대량에서는 알바는 제가 봤을 때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부업이시면 절대적으로 알바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전업이랑 부업이랑 어떤 거 부업이신 건가요? 네네. 지금 현재로는 본업이 있고 이제 부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부업으로 할 때는 또 반드시 이제 알바가 필요한데 또 부업으로 하면서도 알바를 안 뽑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매출 2,000을 못 찍고 포기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저라도 저 혼자 했으면은 이미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쵸. 본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하다 보면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CS 전화라든지 이런 것도 못 받고 피곤한 날도 있을 거고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피곤하던 원인이 있던 간에 알바가 그걸 올리게끔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그냥 바로 알바 뽑아서 진행하신 게 사실 그 4개월 만에 매출 1,000만 원 돌파한 것도 사실 빠른 거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업무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일단 사실 제가 이제 교대 근무라서 이틀 출근하고 이제 이틀은 쉽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맞벌이라 가지고 아기도 있어요. 맞벌이 아기까지 있어서 사실 육아도 거의 한 절반은 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근하는 날에는 이제 사실상 그 출근해서는 주문 처리라든가 뭐 관련 업무는 거의 못하고 저희 핸드폰으로 날라오는 CS만 진행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또 아기랑 같이 이제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밤 10시부터 한 새벽 1시까지 출근하는 날은 뭐 이렇게 3시간 주문 처리 뭐 급한 CS만 하고 그리고 알바들 문의 오는 거들 좀 이제 해결해 주고 그렇게 했고 출근 안 하는 날이 또 이제 있으면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고 오전 10시부터 이제 오후 4시까지 보통 진행했는데 오전에는 주문 처리 CS 위주로 하고 오후에는 이제 상품 강화라든가 그리고 알바분들 관리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지금은 저희가 상품 업로드 숫자가 이제 4,000개가 되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제 새 사업자를 내야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업자 확장하는 준비들 그리고 마켓 프로모션이랑 마켓 팔렸던 상품들 강화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수동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쪽도 시간 나는 대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멈추지 않으시네요. 네. 저도 이제 이게 그냥 소액벌이로 시작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제가 소액벌이로 그냥 한 달에 뭐 100만 원 벌고 했다 이랬으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뭐 자식이 지금 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유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정도로는 뭐랄까요 좀 경제적 자유로 가기에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벌었는 수익 중에 대부분도 지금
다 이제 재투자나 뭐 다른 이제 강의 듣는데 비용 다 써서 사실 순수익에서 대부분이 이미 투자로 다 나간 상태입니다. 되게 멀리 보시는 거네요. 네. 대부분이 이제 그냥 당장 이번 달 매출 순수익 이거에 좀 매몰돼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못 벌었으니까 돈을 좀 이제 광고비라든지 이런 걸 좀 덜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막 줄이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약간 하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좀 재투자식으로 이렇게 굴리는 방향으로 가면 나중에 이렇게 더 큰 수익을 한번 다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멀리 보고 투자를 계속 진행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아직 뭐 많이 영세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자동으로만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순수하게 지금까지는 반자동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알바생은 근데 그럼 몇 명인가요? 알바생은 제가 쓰는 솔루션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알바 계정이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잡아서 이제 5,000개 다 올린 계정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계정을 하나씩 맡겨가지고 뭐 소일거리로 몇 개씩 업로드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업로드 맡기는 분들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3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랑 그냥 진짜로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사람이 좀 극명하게 나누더라고요. 업로드 알바를 뽑아보면 저 당장 200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저 50개 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제 있는데 그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50개씩 해줘야 된다 했는데 이제 그분도 막상 처음 하시는 분이었는데 한 2, 3개월 잘해주시다가 점점 업로드 양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님 알바 왜 그러세요 힘내세요 막 그래도 어느 순간 이제 업로드 양이 막 하루에 뭐 10개밖에 안 되고 이러길래 그래서 이분은 그냥 자르려고 하다가 근데 이분이 또 되게 성격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하시고 싶으실 때 지금 이제 5,000개 다 채운 사업자에 이제 어차피 그 마켓 로직스는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신상품 올려서. 네. 근데 보통 어떤 대표님들은 본인이 이제 물갈이를 해주시던데 그냥 저는 그분한테 그냥 다 찾는 사업자 요거 1사업자에 좀 올려주세요 하고 이제 뭐 그러면 그분이 뭐 일주일에 뭐 3, 40개씩 올려주고 계세요. 그분 한 분 있고 나머지 3분은 이제 다 50개 하루에 50개씩 이상씩 다 해주시고 계시고. 보통 원래 그런 분들은 정리하는 게 맞긴 한데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책임감이 있었나 보네요. 네,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책임감 성격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네, 하다가 뭐 자르려고 하다가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 유튜브 안 보시겠죠? 네. 네, 이 부분 이렇게 자를게요. 네. 그리고 그분도 자르실 거 좀 추천드리긴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원래는 그냥 자르거든요. 저는 그거를 하기 싫었습니다. 5,000개 다 올리는 사업자를 이제 물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물갈이 저도 처음에 하루에 10개씩 제가 다시 올렸거든요. 다 찬 사업자에. 네. 근데 그 10개씩 올리는 리소스가 들더라고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마침 그분이 이분을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라도 하시겠어요? 그냥 오케이 해서 이제 그분한테 네, 그래서 그분이 뭐 일주일에 한 40개, 50개 올려주고 있으니까. 그분도 참 신기한 사람이네요. 그렇게 하면 안 할 만도 한데. 네, 그럼 소일거리로 하시더라고요. 성향이 다 사람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저라면은 차라리 그냥 10개 올리나 40개 올리나 귀찮고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기왕이 힘들 거 그냥 40개 올려서 돈이나 벌자라는 생각을 저라면 할 텐데 그게 또 아닌 성향들도 있나 보네요. 네, 그래서 그분은 뭐 플러스 알파로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올려주시는 분들. 네, 이게 정말로 반자동 사업이라는 게 알바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소싱기 쓰는 분들은 제일 그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일단 제대로 된 알바생을 3명 정도만 확보한다.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2-3명만 제대로 세팅이 되면 거기서 뭐 150개든 300개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안 끊기게 올라가게끔 만들어 놓는 게 초반에 가장 힘든데 그거를 구축해 놓으면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알바 관리는 처음에 뽑았을 때만 시간이 많이 들었지 가르쳐드리고 뭐 내가 원하는 이제 업로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가르쳐드리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지. 그것만 세팅되고 나면 사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발주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침에 뭐 일발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주에 일요일 밤에 그 메일로 그냥 발주 한꺼번에 일주일씩 보내드리고 끝냅니다. 그래서 토요일쯤에 이제 그 소싱기로 이제 소싱된 한 1,000몇 개 정도 되는 거를 그냥 이미지로만 이제 필터 해가지고 뭐 삭제할 거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한두 시간 안에 다 정리해서 알바들 발주까지 끝내는 한 2시간? 그래서 2시간 발주하면 그 다음 또 한 주는 알바분들이 1,000개를 올려주시니까 진짜 많이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소싱기 없이 그냥 알바 뽑아서 하면은 내가 그 알바한테 줄 수량을 소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150개든 뭐 200개든 소싱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맨날 하루하루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반자동 시행할 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100개 소싱하는데도
2시간 이상 걸리니까 2시간 막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100개 소싱하신 하는데도. 그리고 업로드 하는데도 또 2시간 이상 걸리고 하루에 100개 올리는데 정말 속달되고 빨라도 한 4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 첫 달에 정말 그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쵸.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기도 봐야 되고 가족들끼리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그 시간들을 버티다가 사업을 정말 포기하려고 했어요. 네. 한 2달째쯤에.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소싱기를 발견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괜찮아 보인다 싶어서 바로 전자책 보고 바로 결제하고 전화를 했죠. 먼저. 근데 소신기 얘기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상품명은 변경하냐, 그 다음에 배송비 그대로 쓰냐, 요거들을 대부분 궁금해 하시거든요.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는 상품명은 기본적으로 안 바꿉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경고 단어면은 삭제해주고요. 그리고 알바분들한테 교육을 했는데요. 뭐 상단에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나 뭔가 좀 고유 단어가 아닌 이제 네이밍 같아 보이는 단어들은 그냥 보시고 삭제해달라고 그거까지만 하지 그렇게 뭐 상품명을 따로 바꾸지 않습니다. 거기에 쏟을 시간이 없어서. 왜냐면 1000개를 상품명 보려면 보고 바꾸려면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품명을 딱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송비도 처음에는 제가 그 1000개를 다 제가 이제 이미지만 보고 배송비를 다 측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엔잡콤 소싱기, 구데라이프 소싱기에서 배송비 추천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은 알바분들한테 그냥 그 추천 배송비로 그냥 다 넣으라고 합니다. 전에는 제가 다 하나씩 다 받으려는데 왜냐면 어차피 제가 해도 틀리고 틀리는 확률이 어차피 제가 해도 만약에 30%였으면 또 소싱기로 추천해주는 배송비가 저보다는 조금 더 틀리죠. 근데 그 비율이 제가 30% 틀리면 뭐 소싱기 40% 틀리더라고요. 뭐 10% 더 틀리고 내 리소스를 투입 안 한다? 그러면 그냥 10%더 틀리고 그냥 리소스 투입 안 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확 줄고, 그리고 주문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 배송비가 안 맞으면 그냥 주문 취소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취소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마이너스 한 1, 2만 원까지는 그냥 제가 손해보고 물건을 만하면 다 보내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보내시는 건가요? 일단은 물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저한테 필요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보내봐야지 정확한 배송비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배송비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 원래 다시 적절한 배송비로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1, 2만 원의 교육비라고 생각하고 1, 2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판매가 되면 이제 판매 점수도 올 거고, 그래서 그런 거 비용을 맥시멈 저는 한 2만 원 정도를 잡고 2만 원까지 마이너스면 그냥 보내드리자는 생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전략이네요. 근데 이게 사실 이 구매 대행, 지금 우리가 하는 구매 대행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도 전략인데 좀 약간 정신승리가 필요해요. 그냥 맞습니다. 이 당장 2만 원 손해보니까 나 이거 절대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근데 뭐 2만 원 손해보는 상품인데 또 보냈다가 그 파손까지 당해가지고 완전 손해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뭐 물론 뭐 엄청 막 250만 원짜리인데 마진이 뭐 2만 원 남는다 아니면 5만 원 손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진행을 안 하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진행을 해보는 게 마켓 지수도 좋고 그냥 광고비 썼다고 그냥 정신승리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마켓 활성도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대표님도 그렇게 그냥 진행을 하고 계셨구나. 이게 마켓에서도 이 상품 자체에 대한 지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판매자에 대한 지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내피셜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내 상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판매자 점수도 올라가야지 내 상품들 전반적으로 이제 노출이 좀 더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내피셜입니다. 근데 그게 맞죠. 왜냐면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주문 처리를 제대로 이행을 하고 고객들이 판매자 규칙으로 취소를 안 하고 이렇게 이행을 잘 하면서 플랫폼에 수수료 잘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노출도를 밀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문 처리 똑바로 안 하고 CS도 안 하고 하면은 그 해당 플랫폼에 수수료를 들어갈 게 이탈되면서 다른 플랫폼으로 가서 결제를 하게 되면 고객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먹여놓고 좀 그거에 합당하지 않는 셀러들은 노출을 잘 안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 마켓 짓을 위해서 좀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도 보내신 게 좀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안 두려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도 사실 부업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게 본업이었으면 정말 1, 2만 원 생활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망설이고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어차피 생활비는 본업으로 벌고 이건 부업이다. 그래 쿨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뭐 부업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업의 개념을 넘어선 거잖아요. 약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사업으로 버는 거를 이제 저축을 하거나 빚 갚는 데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이 본업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마인드적으로 정말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셀링에서 전업을 하시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대표님, 부업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CS는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매출이 작을 때는 CS 전화를 다 받았어요.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받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한 1,500을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CS 전화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받으면, 거의 한 50%는 다짜고짜 뭐 상품에 대해서 상품 기능, 색상, 디자인에 대해서 다짜고짜 물어보세요. 저는 모르는데 5,000개, 10,000개 상품이 있는데 갑자기 뭐 그거 파란색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상품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뭐 이런 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길래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받고 저기 그 어플을 통해서 이제 문자 회신이 자동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대로 앞에 소개해주신 그런 어플들 활용해서 자동으로 문자 회신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많이 다른 분들도 추천해주신 간단한 명함 같은 이미지로 이제 뭐 B2B 잘 된다, 뭐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잘한다, 그리고 뭐 관공서 환영한다 그런 문구도 넣고 뭐 이제 질문 사항은 뭐 제품명과 뭐 마켓명과 그리고 마켓 내 그 상품 이미지를 주시면 뭐 더욱 빨리 이제 문의 사항이 답변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적어서 회신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자를 정확하게 회신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구매 의도가 좀 많이 높으신 분들이 주로 회신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응대를 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전화 오시는 분들은 응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야지 저도 부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문의 전화는 그렇게 응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반자동을 해보니까 한 물건 전체를 한 10개를 보내면 한 개는 꼭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 구성품이 빠져있다거나, 뭐 파손됐다거나, 뭐 물건이 잘못 갔다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정말 거의 한 10%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배대지를 되게 잘 고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반자동에 잘 특화된 배대지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배대지를 한 4-5군데 써봤는데, 뭐 어떤 배대지든 뭐 의류에 특화되어 있고, 또 어떤 배대지는 이제 그냥 사입에 특화되어 있고, 그런 배대지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장착한 배대지는 반자동에 좀 그나마 대응이 빠른 배대지를 하나 사서, 지금 거기로 이제 CS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품이나 환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물건을 고객이 받았는데 파손이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100% 환불해주고 있고요. 근데 뭐 주문 실수나 단순 변심이나 그 밖에 뭐 기능상의 이유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가 이제 소비자 보호원 같은데 신고를 하면은 물건 수령은 제가 알기로는 뭐 7일인가? 일단 일정 기간에 무조건 판매자로서는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7일 이내는 그냥 단순 변심이어도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상세 페이지에 뭐 이렇게 단순 변심과 뭐 단순 주문 실수는 교환 반품이 안 된다고 적혀 있긴 하지만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일단 문자로 일단 무조건 50% 환불해 드립니다. 그냥 물건을 받으시고 50% 환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1차로 보내고 거기서 안 되면 이제 판매가에 이제 100%만 환불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가적으로 붙는 관부가세나 이제 화물비는 대신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그 안내를 문자를 드리면 거의 한 95%는 그냥 그 선에서 다 정리가 되시고 간혹가다 이제 5% 정도는 이제 관부가세 화물비까지 다 환불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또 리스크로 그냥 손실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관부가세나 화물비 뭐 이렇게 내달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화물비 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상품을 싼 거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랑 싸울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딱 루틴을 정하셔서 처음에 50% 제시하고 그냥 환불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화물비가 붙으면 저도 무조건 문자로 보냅니다. 제 지금 물건 나가는 거에 거의 50%가 화물비가 붙더라고요. 지금 판매되는 물건에. 그래서 화물비가 붙으면 일단 화물비 발생 진행을 동의하십니까? 라고 문자 보내고 무조건 회신 받고 진행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워낙 화물비에 관련된 그걸 안 하고 보내면은 결국에 화물비 관련 CS가 오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사전에 다 안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나중에 안내하면 화내더라도 이렇게 안내했다. 그리고 위에 문자 보시면 안내해드리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도 화내다가도 진짜 있긴 있네 하고서는 좀 풀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먼저 안내를 하시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노하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건 권장드립니다. 저도 네,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막 화물비 안내를 안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꼭 결국엔 뒤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받을 바에 무조건 안내하자 해서 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CS에 대한 거 말씀드리면 저는 7개월 차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진상이라고 해야 되나? 진상 고객분들은 이제 사전에 보면 디자인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근데 쿨한 고객들은 이제 기능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구매자분이 회사다 그러면은 무조건 저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서 이제 계약을 따내는 편입니다. 회사분들이 이게 회사분들은 어차피 저랑 거래하시는 분들이 직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은 약간 업무 프로세스만 맞고 이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이제 뭐 환불이나 취소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정말 업무적으로 그냥 구매하는 거라서 원래 일반 고객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감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물건을 받았는데 자기 감성이 만족이 안 돼.
그러면 환불인 건데, 회사의 직원들은 자기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이 목표란 말이에요. 물건 구매 사유가 다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딱 샀을 때 자기 업무에 이행이 되는 거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쵸. 왜냐면은 또 환불이나 교환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또 자기 일이 늘어나는 거니까 귀찮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위에 결제 받아야 되고. 그래서 회사 고객은 웬만하면 잡고 그렇게 하는 그런 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이제 계약 부서에 있었거든요. 계약 부서라고 하기도 하고 구매팀이라고 또 하는데 네네. 이제 일반 이제 부서에서 자기들 필요한 물건을 어떤 회사랑 사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서를 이제 뭐 그거를 이제 결의라고도 하는데 제안서를 저희한테 올리거든요. 그 부서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부서에서 이제 담당자는 그 카드를 끓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돈을 써준다거나 네. 그런 일을 했는데 그 프로세서가 되게 많아서 웬만하면 그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너무 결제도 복잡하고 다시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법인 입장에서는 또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를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을 잘 안 사요. 왜냐하면은 저도 처음에는 그 구매팀에 있기 전에 몰랐는데 구매팀에 가보니까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는 왜 안 사요? 이렇게 저도 이제 사수라고 하죠. 회사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는 법인 계정을 생성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인 계정은 쿠팡은 생성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법인의 대표자 핸드폰 인증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누가 사장님한테 가서 회장님한테 가서 이거 그 쿠팡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 인증해주세요 하는 회사가 잘 없거든요, 사실. 그 하기 싫죠, 그거 네. 가지고. 그래서 보통 저희도 아이디가 그때 저희 회사에 아이디가 있었던 게 이제 ESM, 옥션, G마켓, 그리고 11번가, 뭐 이런 데, 인터파크 이런 데가 이제 저희 회사 물건 사는 이제 온라인 법인 아이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마켓에서만 샀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작은 것들만 온라인으로 저희가 부품을 샀었지, 좀 이제 금액대가 몇백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냥 송금으로 이제 뭐 직접 만나서 이제 면대면 견적서 받고 이렇게 진행했었고, 보통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하는 것들은 한 100만 원 이하나 뭐 커봤자 200만 원 이하 정도로 많이 거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ESM, 그러니까 G마켓 같은데 보면은 이런 학교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쪽에서 주문을 많이 하는데 그거랑 또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원래 이제 그런 본인이 일반적인 개인들은 다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에 자기들도 거기서 물건을 알아보고 싶은데 저는 이런 경우도 둘 다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문의해주고 이제 G마켓이나 11번가로 그 물건은 없냐고 되려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공기업이나 뭐 학교나 뭐 회사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오히려 돌아가는 부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많이 쓰니까. 맞아요. 그 스마트 스토어로 문의가 와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체할 테니까 계산서 발행이 되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저도 그거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해야 되냐 그러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달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세금 거래서 송금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저도. 네. 그런 쪽을 제가 또 사실 소비자로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 구매 대행할 때 이제 물건을 팔 때 견적서 원하거나 그런 계산서 원하는 사람들 문의가 오면 저는 그쪽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다 아니까 소비자들 회사의 프로세스를 다 아니까 되게 쉽게 응대했어요. 그래서 견적 처리로 팔았는 것도 사실 저번 달 매출 500 넘는 거에 한 30%는 사실 견적 처리해서 팔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상 그 구매자도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빨라서 빠르게 응대해주니까 전화번호도 저장하고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그렇게 해서 좀 소통이 잘 되니까 좋아하시는 회사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진짜로 꿀팁이네요. 그럼 혹시나 이제 네이버나 쿠팡으로 그런 문의가 오고 G마켓이나 이런 데서 안 파냐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사라지는 분들도 많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오면은 혹시나 뭐 이제 회사에서 구매하거나 하시는 거면 저희가 11번가나 G마켓이나 옥션 링크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역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꿀팁인데요. 모르는 분들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전자세금 계산서를 달라 하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세금 계산서랑 똑같이 이제 법적 지출증빙 서류가 크게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세금 계산서. 그걸 전자적으로 처리하면 전자세금 계산서라 하고요. 그리고 그거랑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게 현금영수증이에요. 근데 간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현금영수증으로 준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싫어해요. 네. 근데 회계팀에 한번 알아봐라. 이것도 그 현금영수증 받아도 뭐 법적 지출 증빙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재차 얘기하죠.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보겠다 하고 알아보더니 된다고 해서 진행된 건 또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쪽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살짝만 건드려도 주문으로 바로 이제 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 직원들이기 때문에 틀에 딱 이 틀에 벗어나면 또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귀찮아서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 현금영수증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서도 된다고 하면 진행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도 물건이 필요해서 구매하려는 직원이 따로 있고
그 물건을 받아서 사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중간에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잘 소통이 돼서 거래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럼 일반 사업자이신 거예요? 아니면 저도 지금 간이 사업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간이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그 우리는 구매 대행이니까 그 순수익에 대한 것만 발행해줘야 손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안 올라가게끔 이제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거는 이 소매업을 가지고 있는 이걸로만 지금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거기 어차피 간이니까 세금 혜택을 받으니까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매출이 크게 잡혀도 이제 어차피 이번에 올해부터 간이 사업자 기준이 1억 얼마까지로 향상돼서 사실 뭐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행되는 거래 금액이 몇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다 해봤자 제 매출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발행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발행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너무 큰 금액을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안 된다 하고 마켓으로 돌리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아직 뭐 제일 크게 거래한 게 300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300까지는 일반 과세자로 뭐 전환될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현금영수증 발행해줬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세금이 좀 너무 어렵고 난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이가 확 뚫린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작에 좀 뚫렸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이 일반으로 넘어가셨습니까? 네. 아, 전 지금 일반이라서 그래서 일반이 진짜 이쪽 특히 반자동은 일반이 돼버리면 진짜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일반으로 왜 넘어갔냐면 그 로켓크로스 하려고 넘어갔었는데 넘어가자마자 바뀌더라고요. 간이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한 사람들도 이제 크로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바뀌어가지고 뭐 활자라고 생각해야죠. 저는 이제 담당이 그때 당시 세금 처리하는 직원도 따로 있고, 저는 이제 구매 담당이었고 그걸 계약 담당이었는데 네. 진짜 돈 송금해주고 카드 끓는 업무를 한 2년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네. 맨날 서류 정리하는 게 견적서, 뭐 각종 지출 증빙들 이렇게 정리해서 철하고, 저희 내부 전산망 업로드하고, 돈 보내주고 뭐 그런 일을 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회사에서 대량 주문건을 할 때 사실 딱 한 명 집어넣고 그 견적서 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한 여러 군데 뿌린 다음에 견적서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가장 견적서를 깔끔히 처리해가지고 깔끔하게 빠르게 보내고 일 처리가 깔끔하네라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할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냥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직원이면 만약에 이렇게 깔끔하게 한 사람이 한 5만 원, 10만 원 더 비싸도 그냥 그 사람 깔끔히 처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응대도 좀 깔끔하게 되네 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 고대라이프 카페에 이제 견적서 양식이랑 뭐 각종 양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그거 활용해서 전문가분이 보실 때 어때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이다. 거기서 이제 그 대표자 직인만 이렇게 추가해서 네. 모든 문서에는 그 대표자 직인이라든가 법인 직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직인 정도만 추가해서 이제 안에 내용 써서 다 저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하여튼 견적서도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당 매출이 그렇게 높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대량 주문건들이 계속 받쳐주는 거잖아요. 대량이 또 있고 보통 이제 그런 회사에서 크무비 비싼 뭐 전자기계 이런 거를 주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대량이랑 크무비 반반인 것 같아요, 회사들은.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이런 방향으로 업로드를 많이 쌓아 나가다가 이제 그런 운이 좋아서 걸리는 거, 대량 주문건들, 비싼 주문건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벤트성으로 한 달에 몇 개씩 계속 박혀줘야 이게 매출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이제 내려가는데 이게 좀 롤러코스터가 심한데 그래도 계속 잘 받쳐주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저번 달은 운 좋게 좀 견적서 보냈던 것들이, 저도 사실 견적서 보낸 것 중에서도 그 계약이 성사된 게 한 50%? 절반은 그 견적서만 받으시고 구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또 50%는 성사가 돼서, 네, 잘 돼서 그래서 매출이 한 사업자당 1,000만 원 이상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견적서 좀 아까 전에 제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걸 선택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그 싼 가격의 그 견적서들을 좀 폐기시킨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통으로 갖다 주면 무조건 싼 거 구매하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좀 작을수록 그런 확률이 높고요. 그쵸. 좀 이제 체계가 갖춰진 큰 회사들은 무조건 업무 담당자가 받아보고 서류 처리가 깔끔하고 일 처리가 깔끔한 사람이랑 계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안 그러면 그 직원이 너무 힘들거든요. 중간에서 난감해지는 거죠. 네. 이거 왜 안 오냐 하면은 어디에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이 잘 되고 깔끔한 사람들한테 이제 주문을 하면 어디에 있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만인데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이 없고 하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서 중간에서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결정권 사장이 결정을 하는 영세한 업장일수록 이제 가격이 싼 것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요. 체계가 클수록 이제 의사결정권이 사장에게 멀어질수록 직원이 할수록 이제 업무 처리가 잘 되는 사람이랑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회사에서. 네, 그래서 회사 이제 견적서 달라 아니면 회사다 이런 사람들을
꽉 잡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구매자들은 이렇게 좀 이 회사보다는 좀 너프하게 응대하는 게 좀 그게 이제 노하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좀 꿀팁? 아닌 꿀팁? 네. 그러면은 대표님 혹시 중국 구매 대행 말고 다른 부업 같은 거 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사실 부업은 저도 일반적인 회사 다니고 있어서 따로 해본 적은 없고, 뭐, 남들 다 하는 뭐, 투자 정도? 뭐,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그런 거 했었는데, 사실 그 재미를 별로 못 봤으니까 부업을 시작했겠죠. 네. 재미 못 보는 선에서 끝나면 다행인 거죠. 진짜. 맞습니다. 네, 네.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주식, 코인이든 그쪽에서 몰두하면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성공을 못해서. 근데 뭐 모든 게 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디에든 다 있는데 이게 실패를 했을 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온라인 사업이라고 치면 실패해도 그렇게 큰 돈이 뭐 손해보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인이나 이쪽 투자 쪽은 거의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위험해서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하면, 특히 남자는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하면 이제 내가 챙겨야 될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저는 그때 이제 주식이랑 코인에 손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 구매 대행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뭐 좋은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회사나 공공기관 그리고 뭐 학교 같은 데서 이제 들어오면은 견적 처리를 되게 많이 해주는데요. 이때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게 결제를 한 방에 하길 원하세요. 한 방이라 하면 화물택배비나 관부가세를 별도로 이렇게 내기를 이제 업무 프로세스상 굉장히 번거롭고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전용 결제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추가금은 저희가 이제 배대지상에서 이제 관부가세 대납, 화물택배 대납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제 거래가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야 결제를 한 번 받고 끝내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화물택배 나왔다고 해서 또 뭐 결의서 써서 또 결제 받으러 가고 또 근데 이거는 왜 나와? 이렇게 하면 또 말 섞기도 싫고. 무슨 그건지 알겠네요. 그거랑 또 그 일전에 이제 구데라이프에서 찍어주신 이제 마켓별 프로모션, 무료 프로모션 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프로모션 중에 있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강력한 두 가지는 쿠팡 더블 쿠폰 발행하는 거랑 그리고 저기 ESM에서 이제 처음 사업자에 처음 들어가면은 그 AI 매출업을 7일간 무료 체험해줍니다. 그죠. 네, 그거 두 개가 저는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7일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진짜 ESM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쿠팡에서 그 즉시 할인 쿠폰이나 다운로드 쿠폰을 먹이니까 쿠팡에서의 매출이 제가 봤을 땐 그거를 먹이는 시점부터 한 20-30% 오르는 것 같아요. 쿠팡 자체 매출이. 그래서 노출도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두 개는 진짜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뭐 11번가 쿠폰은 이거는 이제 쿠폰 말하는 거 눈에 띄는 가시적인 효과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팔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 네. 그리고 이제 ESM에서 효자 상품이 나오면 이제 고객 혜택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다 켜주고 그리고 효자가 된다 싶으면은 이제 그 개별 상품별 그 광고비를 뭐 한 번, 두 번씩 시도해봤는 편입니다. CPC 광고 말씀하시는 거. 네네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딱 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정말 노출도 면에서는 좀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반자동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광고가 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제 소액으로 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저도 이 5,000개의 상품을 한 사업자당 5,000개니까 5,000개의 상품을 한 번에 이제 뭐 쿠폰을 먹이거나 이렇게 뭐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게 그 방법들밖에 없더라고요. 네. 나머지는 다 그냥 개별 상품 프로모션이나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조동에서 만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이제 11번가 이제 ESM, 쿠팡 그 정도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I 매출업 광고에 대해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2,000개든 5,000개든 마켓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무료 기간, 그 무료 체험 일주일 기간을 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얼마 차지 않은 상태에서 키면 어차피 주어지는 무료 기간은 일주일인데 노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마켓에 꽉 채워놓고 내 전체 상품을 그 무료 기간에 노출시키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 앞으로의 뭐 목표 매출이라든지 사업자는 뭐 몇 개까지 늘려 나가야겠다 아니면 뭐 추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반자동 사업 부문이라고 할까요? 이 파트는 제 목표 매출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반자동 매출을 5천만 원을 달성을 해서 이제 직원을 뽑아서 그 반자동 파트의 주문 처리라든가 CS 일부 위임하고 이제 또 어느 한쪽 부분으로는 이제 수동 상품을 조금 키워보는 게 현재로서 목표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 내년 말까지는
자, 월 매출 한 1억까지 내보는 게 지금의 현재 목표. 근데 지금 이 흐름이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7월에 비수기인데도 매출을 이렇게 유지하실 정도면 이제 비수기가 풀리고 이렇게 주문이 또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겹치면 아마 그 대량 주문권 같은 것도 더 월등하게 많이 늘어나면서 엄청 성장하실 것 같아요. 항상 이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온라인 셀링은 항상 대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평온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바뀌고. 근데 그 바뀌는 거에 적응을 얼마나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바뀌었다 하면 망했다. 뭐 바뀌었다 하면 이제 끝났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떨어져 나가는 반면에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이렇게 그러니까 허들이 좀 더 많을수록 더 많이 벌더라고요. 그걸 뚫어낸 다음에. 맞습니다. 네. 그게 제가 생각하기 온라인 셀링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그런 거를 잘 못 느끼다가 생활 속에서 되게 느끼는 순간이 저희 부모님이 이제 거의 70이 다 돼가시는데 부모님이 이제 그 네이버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거 일절 안 하시다가 이제 부모님이 네이버 쇼핑과 쿠팡 쇼핑을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이 시장은 진짜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규제가 들어오고 끊임없이 바뀌고 요즘 또 최근에 뭐 큐템발 이제 사건도 터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계속 이슈가 발생하고 그런 것들 파이가 줄었다가 또 파이가 이쪽으로 옮기는데 전체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응만 잘하면 무조건 먹을 게 있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뭐 티몬이나 이런 데 그냥 안 올리면 그만이고 구매자들은 그냥 그대로 수요가 똑같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살아있는 또 마켓으로 옮기겠죠. 그 그쵸. 구매자들은. 네이버에 그냥 검색에 나오는데 아무거나 눌러서 사는 사람들이 다 이제 기존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이 바닥에서는 어떻게든 네, 빈 공간이 있고 일단 시장성이 무조건 있는 공간인데 그만큼 좀 치열하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능력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뭐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 셀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구매 대행 온라인 셀링은 사실 해보니까 거의 한 반은 멘탈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거의 멘탈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내가 그 물건이 자세하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실제로 보지도 않은 그 200만 원짜리 상품을 원가가 200만 원짜리 하는 상품을 내가 진짜 인터넷으로만 클릭해서 고객한테 인도를 하는데 그게 정말 무사히 갈까? 저 처음에 200만 원짜리 할 때 진짜 밤에 잘 때도 한 번씩 이게 정말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제 스트레스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멘탈이 좀 강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진상 고객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대할 수 있는 일단 멘탈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손익분기점이 제가 봤을 때는 매출 1,000만 원이거든요. 사실 그때 1,000만 원까지는 순수익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각종 부대 비용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버티실 멘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마음가짐 멘탈을 가지고 시작하셔라고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티첼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